서울 명동의 한 번화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인파와 자동차 소리가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거리 모퉁이, 허름한 구두 닦기 좌판에 앉은 영호는 문득 자신의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고개를 들었어요. 혜원 아가씨였습니다. 단정하게 다린 교복 스타일의 치마 정장과 손에 들린 두꺼운 책은 그녀가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부유한 집안의 딸임을 짐작하게 했지요. 그녀의 세련된 모습과 먼지 가득한 영호 씨의 구두통 앞은 마치 다른 세상의 경계처럼 보였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구두를 영호 씨 쪽으로 내밀었어요. 여기 좀 닦아주시겠어요? 영호 씨는 재빨리 일어나 낡은 천의자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단함보다 활기가 넘쳤어요. 예, 아가씨. 어서 앉으십시오. 이 구두는 제가 아주 새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신으신 구두는 드문데. 혜원 아가씨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벌써 구두를 무릎에 올리고 능숙하게 솔질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의 헌 옷차림과 상반되는 왠지 모르게 힘 있는 손놀림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혜원 아가씨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영호 씨는 솔질에 집중하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깨끗하게 잘 신으셨네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혜원 아가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긴, 저희 아버지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신발은 깨끗해야 한다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솔질을 계속했습니다. 저도 남의 신발 닦아드리는 처지지만 제 구두는 늘 번쩍거리게 닦고 다닙니다. 이 구두 하나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나 할까요? 혜원 아가씨는 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군요. 그럼요.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집 식구들 배불리 먹여 살리려면 제가 여기서 땀 흘려 뛰어야죠. 아가씨는 학생이시죠? 교복이 참 단정하시네요. 어디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원 아가씨는 자신의 배경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S대학교 다녀요. 문가요. 영호 씨는 잠시 솔질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작은 놀라움과 존경심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큰 분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아가씨 같은 지식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책만 읽을 뿐인걸요. 영호 씨가 땀 흘려 일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가르침이 되는 것 같아요. 혜원 아가씨는 마음 한 구석이 찔리는 듯 말했습니다. 영호는 왁스로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아가씨. 저 같은 사람이 뭘 가르쳐 드린다고. 다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울처럼 번쩍거리지 않습니까? 구두가 정말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죠? 20원입니다, 아가씨. 영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영호 씨에게 건넸어요. 여기, 수고하셨어요. 영호 씨는 돈을 받으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내일도 꼭 들러주십시오. 네, 또 뵙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활기찬 목소리에 왠지 모를 기운을 얻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빛나는 구두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혜원 아가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영호 씨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구두는 깨끗했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닿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영호 씨, 혜원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영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반가움이 역력했어요. 아이고, 아가씨. 오셨군요. 어서 이리 앉으십시오. 혜원 아가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제 구두를 이렇게 매번 깨끗하게 닦아본 적이 없어서요. 아버지가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 구두 닦기가 솜씨가 좋구나 하고요. 영호 씨는 구두를 무릎 위에 올리고 천을 만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보잘것없는 솜씨를 칭찬해 주셨다니 과분합니다. 저는 아가씨 구두를 닦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 구두가 얼마나 좋은 곳을 다니는지, 아가씨를 얼마나 멋진 미래로 데려다 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혜원 아가씨는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를 데려다 줄 멋진 미래가 어떤 곳일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저 아버지가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겠죠. 영호 씨는 손을 멈추고 혜원 아가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길이란 건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가씨가 오늘 이 거리를 걷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아가씨의 꿈도 아가씨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영호 씨는 꿈이 뭐예요? 혜원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작은 양화점을 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살 때 기분 좋은 희망도 같이 사가는 그런 가게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길에서 닦지만 언젠가는 그분들에게 가장 편하고 멋진 신발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멋진 꿈이네요. 제가 영호 씨 가게의 첫 손님이 될게요. 혜원 아가씨의 목소리가 먹먹하게 변했습니다. 영호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약속입니다, 아가씨. 그 약속 제가 꼭 지킬게요. 자, 다 됐습니다. 혜원 아가씨의 미래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혜원 아가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호 씨,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혜원 아가씨는 20원을 건네며 망설임 끝에 말했습니다. 예, 아가씨. 기다리겠습니다. 영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밝게 빛나는 구두를 신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영호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심장도 그의 꿈도 방금 닦아낸 구두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동거리와 영호 씨의 좌판은 혜원 아가씨의 일상에서 잠시 멀어졌습니다. 학교는 중간고사가 코앞이었고 그녀는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책과 씨름했어요. 혜원 아가씨에게 S대학교 공부는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따분한 서양 철학자들의 이름과 시대별 사조를 외우는 혜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녀는 문득 지난번 영호 씨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가씨의 꿈도 아가씨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는 그녀의 나약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내가 마음먹은 길일까? 혜원은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곳은 깨끗하게 닦인 구두가 아닌 오래된 책에 먼지 쌓인 표지였습니다. 그녀는 수요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간 명동 거리의 모퉁이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영호 씨는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수요일은 이미 지났고 혜원 아가씨는 오지 않았어요. 영호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닦던 구두소를 멈추고 혜원 아가씨가 앉았던 낡은 천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에이, 시험 기간이라 바쁘신가 보네. 영호 씨는 애써 혼잣말을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통 옆에는 지난번 혜원 아가씨가 놓고 간 20원이 놓여 있었어요. 영호 씨는 그 돈을 다른 돈과 섞지 않고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에게 20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징표이자 다른 세상에 대한 통로였지요. 그는 평소보다 더욱 힘을 주어 손님들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에 힘껏 솔질을 할 때마다 혜원 아가씨의 단정한 얼굴과 걱정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아가씨는 나같이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똑똑한 분은 큰일을 하셔야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영호 씨는 좌판을 정리하며 멀리 보이는 S대학교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는 그녀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때 그녀의 구두를 가장 빛나게 닦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양화점이라는 꿈이 그녀의 미래라는 꿈과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며칠 후 혜원 아가씨는 길고 고된 시험 기간이 끝난 직후 약간은 수척해진 얼굴로 명동 거리 모퉁이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영호 씨의 구두 닦기 좌판으로 향했지요. 좌판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솔질을 하던 영호 씨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원 아가씨를 발견한 영호 씨의 얼굴에 순식간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는 벌떡 일어서서 낡은 의자를 손으로 닦아내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작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영호 씨.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지보다 영호 씨 생각에 더 마음이 쓰였어요.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영호 씨는 구두를 조심스럽게 무릎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아가씨. 무슨 죄송할 것까지야요. 아가씨처럼 큰일 하실 분은 당연히 공부에 전념하셔야죠. 저는 여기서 아가씨 오시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리요. 혜원 아가씨는 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의 주변 부유한 친구들은 경쟁 속에서만 살았지만 영호 씨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영호 씨가 주신 희망 덕분에 버텼습니다. 멋진 미래로 가는 구두를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혜원 아가씨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호 씨,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요. 영호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왁스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씀을? 제가 아가씨께 대접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저는 저녁에는 일을 마감해야 해서 마감 걱정은 마세요. 혜원 아가씨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영호 씨가 항상 땀 흘려 일하시는 모습만 봤는데 단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앉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영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낡은 작업복과 그녀의 화려한 배경이 만들어내는 장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해질녘 여기서 뵙겠습니다. 대신 제가 아는 제일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돈은 아가씨가 아니라 제가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혜원 아가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맑은 물기가 비쳤습니다. 영호 씨가 아시는 제일 좋은 식당이요? 기대할게요. 영호 씨는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여느 때와 달리 서둘러 하교했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부모님의 저녁 식사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명동 모퉁이에서 만날 청년 영호 씨와의 저녁 식사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깨끗하게 다린 흰색 블라우스와 감색 치마를 입었어요. 영호 씨에게 그녀의 배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질녘 주황빛 노을이 도시의 빌딩 숲을 물들일 무렵 혜원 아가씨는 영호 씨의 좌판 앞에 도착했어요. 이미 좌판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영호 씨는 방금 씻은 듯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하얀 와이셔츠 위로 짙은 남색 점퍼를 걸친 그의 모습은 평소의 구두 닦기 청년과는 사뭇 달랐어요. 아가씨, 오셨군요. 영호 씨는 혜원 아가씨의 단정한 차림에 살짝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네, 영호 씨.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혜원 아가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가실까요? 영호 씨는 혜원 아가씨를 이끌고 번화가를 벗어나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혜원 아가씨가 평생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낡고 좁은 주택가였어요. 그녀는 그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마침내 영호 씨가 어느 2층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도 없이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영호 씨가 말씀하신 제일 좋은 식당인가요? 혜원 아가씨가 의아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희망을 얻고 가는 콩나물 국밥집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구수한 냄새가 혜원 아가씨를 감쌌습니다. 낡은 탁자와 의자들, 그리고 땀을 흘리며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혜원 아가씨에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진실한 삶의 열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구석진 자리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곳은 아가씨가 가보지 못한 곳이 없겠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실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뜨끈한 국밥을 먹을 때마다 내일도 열심히 살자 다짐해요. 제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힘을 주는 식당입니다. 회원 아가씨는 테이블에 앉아 영호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저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힘을 얻고 싶어요. 여기서라면 영호 씨와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영호 씨는 수저를 들며 그녀에게 용기를 냈어요. 회원 아가씨, 저는 아가씨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이곳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왜 저와 같은 구두닦이와 밥을 드시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원 아가씨는 잠시 콩나물 국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호 씨, 저는 매일 좋은 옷과 좋은 구두를 신지만 제 삶은 늘 아버지가 정해주신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호 씨는 제 구두를 닦아주면서 제게 스스로 길을 선택할 용기를 주었어요. 영호 씨의 땀과 꿈이 제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빛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영호 씨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콩나물 국밥에 뜨거운 김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영호 씨가 느낀 것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상의 벽이 그녀의 진심 앞에서 잠시 허물어지는 경이로움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회원 아가씨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원 아가씨, 저 같은 사람의 땀이 아가씨에게 빛이 될 수 있었다니 제가 이제껏 구두를 닦아온 보람을 오늘 여기서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국밥 한 그릇과 이 꿈뿐입니다. 회원 아가씨는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충분해요, 영호 씨. 이 국밥 한 그릇이 제가 아버지의 고급 식당에서 먹는 사내진미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호 씨가 자신의 꿈으로 대접한 식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자, 이제 영호 씨 차례는 끝났어요. 다음은 제 차례예요. 영호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차례라니요, 아가씨? 저는 영호 씨가 아시는 제일 좋은 식당에 와봤으니 다음에는 영호 씨가 제가 아는 제일 좋은 곳에 와주셔야죠. 회원 아가씨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아시는 제일 좋은 곳이라면 혹시 어디 말씀이십니까? 극장 구경이요. 회원 아가씨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요즘 파리나 로마에서 들어온 새로운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캄캄한 객석에 앉아 잠시 현실을 잊고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제겐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영호 씨는 일 때문에 극장 구경 같은 건 꿈도 못 꾸셨을 테죠. 영호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가 아는 극장은 신사들이 양복을 빼입고 아가씨들과 나들이 가는 그의 세상과는 먼 곳이었습니다. 아, 극장이라니요. 아가씨의 귀한 취미에 제가 감히. 영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작업복 차림 외에는 변변한 옷도 없고 아가씨와 그런 곳에 함께 가는 것은 혹시 아가씨께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혜원 아가씨는 단호하게 영호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호 씨, 저는 이미 영호 씨가 아시는 제일 좋은 곳에 왔어요.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와주세요. 옷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영화를 볼 때는 아무도 영호 씨가 구두닦이인지 회장님인지 알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청년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영호 씨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혜원 아가씨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가씨가 아시는 제일 좋은 곳에 가서 아가씨와 똑같은 꿈을 꾸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은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아가씨와 함께 다른 세상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요. 좋아요. 제가 제일 재미있는 영화표를 구해 놓을게요. 혜원 아가씨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국밥을 마저 먹었어요. 이 저녁 식사로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토요일이 되었어요. 영호 씨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열심히 구두를 닦았지만 그의 마음은 온종일 명동의 극장 간판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돈 몇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도 거른 채 일했어요. 오후 늦게야 일을 마친 그는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호 씨에게는 양복이 없었어요.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가 혼례 때 입으셨다는 남색 마고자와 가장 깨끗한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명문 여대생인 혜원 아가씨 옆에 설 자신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청년 영호로 가는 것이다. 구두 닦기 옷이 아니니 당당해야 한다. 한편 혜원 아가씨는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이미 충무로 국도극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출복 대신 지난번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녀는 매표소 옆에 서서 영호 씨가 늦지는 않을까 두리번거렸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영화 포스터, 그리고 양복을 입은 신사숙녀들 사이에서 그녀는 영호 씨를 찾았어요. 해질녘 약속 시간이 되자 영호 씨가 저만치서 걸어왔습니다. 그는 붐비는 인파 속에서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혜원 아가씨를 발견하고는 애써 걸음을 재촉했어요.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그의 낡은 마고자 차림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의 옷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가 가진 최고의 성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영호 씨, 딱 맞춰 오셨어요. 옷이 아주 멋지시네요. 갓 결혼한 신랑 같으세요. 영호 씨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가씨처럼 좋은 옷은 아니지만 이게 제게는 제일 좋은 옷입니다. 아가씨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전혀요. 오히려 영호 씨 덕분에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표 받으세요. 혜원 아가씨는 미리 준비해둔 극장 표 2장을 건넸습니다. 영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표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와 보는 극장의 로비는 별천지였어요. 영롱한 샹들리에 불빛, 향수 냄새, 그리고 귀족적인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객석은 곧 어둠에 잠겼습니다. 영호 씨는 어둠이 가져다 준 안도감에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는 혜원 아가씨의 어둠 속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청년일 뿐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크린에 불이 켜지고 프랑스 영화의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파리의 거리와 격정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영호 씨가 살아온 흙먼지 가득한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다 그는 옆에 앉은 혜원 아가씨를 흘끗 바라보았어요. 그녀 역시 스크린에 몰입한 채였습니다. 영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영호 씨는 무심코 손을 뻗어 자신의 옆에 놓인 혜원 아가씨의 손에 살짝 닿았어요. 그는 곧바로 손을 뗄까 했지만 어둠 속에서 혜원 아가씨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힘을 주어 그의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엇갈렸던 세상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길고 긴 영화가 끝난 후 극장에 불이 켜졌을 때 혜원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영호 씨에게서 살짝 손을 떼었습니다. 영호 씨, 제가 아는 제일 좋은 곳은 어떠셨어요? 혜원 아가씨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영호 씨는 잠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정리하려는 듯 숨을 골랐습니다. 아가씨, 저는 이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곳이라는 것도요. 그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나눈 짧은 접촉으로 인해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구두 닦기 청년과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버린 청년 영호와 혜원이었습니다. 극장 데이트 이후 영호 씨와 혜원 아가씨의 만남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더 이상 구두를 닦으러 명동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매주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남산 자락이나 종로의 고즈넉한 다방에서 조용히 만났습니다. 토요일은 영호 씨에게 가장 고된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구두를 닦아 돈을 모아야 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그 모든 고단함을 잊고 새로운 세계로 향했습니다. 낡은 마고자가 아닌 혜원 아가씨가 선물한 깨끗한 면 스웨터를 입고 나갈 때면 그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다방에서 혜원 아가씨는 프랑스 소설이나 서양 미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영호 씨는 자신이 가진 양화점 사장의 꿈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층의 차이를 잠시 잊게 만드는 마법 같았어요. 혜원 아가씨는 영호 씨의 강인한 생활력에서 그녀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했고 영호 씨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지적인 생각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산 순환도로 옆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혜원 아가씨가 조용히 영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호 씨, 요즘 저는 매일 밤 고민해요. 아버지께 영호 씨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까요? 영호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 아직은 안 됩니다. 제가 아가씨를 만나기 위해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돈은 고작 콩나물국밥을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가씨 아버님께서는 저를 감히 딸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숨기는 것이 괴로워요. 영호 씨를 단순한 구두닦이로만 볼 줄 알았던 저의 시선이 얼마나 좁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는데, 혜원 아가씨는 영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속이고 싶지 않아요. 영호 씨가 가진 용기와 꿈이 제가 가진 배경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씨는 혜원 아가씨의 용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의 마음, 제가 충분히 느낍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아가씨를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떳떳한 청년으로서 아가씨 옆에 설 수 있을 때, 그때는 아가씨 손을 잡고 아버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깊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아버지의 반대에 맞설 용기를 준비하고, 영호 씨는 그녀의 세상에 떳떳하게 설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구두를 닦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설레는 만남을 넘어 두 세상의 충돌을 예고하는 숙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혜원 아가씨와 나눈 약속 이후 말 그대로 불타는 듯 일했습니다. 그의 구두솔은 멈출 줄 몰랐고, 그는 해가 진 후에도 작은 등불 아래에서 좌판을 지켰어요. 양화점이라는 꿈은 이제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혜원 아가씨와 함께할 미래를 향한 통행증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매일 밤 혜원 아가씨를 만날 생각에 더욱 빛났어요. 그는 혜원 아가씨에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미천을 모으는 것만이 이 절절한 사랑을 지킬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혜원 아가씨 역시 영호 씨의 고군분투를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와 주변의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가슴이 식히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호 씨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오롯이 그에게 바쳤어요. 어느 비 오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로의 낡은 다방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도시의 소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비 때문에 그날 하루 일당을 거의 벌지 못했고, 축축한 점퍼와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 일이 영 좋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영호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가 오니 손님도 없고 제 꿈도 저 빗물처럼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혜원 아가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호 씨의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젖은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어요. 영호 씨. 저는 영호 씨의 꿈이 빗물에 쓸려 내려갈 만큼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호 씨의 꿈은 저 하늘의 별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켜줄게요. 영호 씨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용기를 내어 혜원 아가씨의 갸름한 얼굴을 손등으로 어루만졌어요. 혜원 아가씨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가씨를 생각하면 제가 가진 이 모든 가난도, 아가씨와 저를 가로막는 높은 벽도 잠시 잊혀집니다. 그의 고백에 혜원 아가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호 씨 없이는 안 돼요. 영호 씨가 저에게 진짜 세상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영호 씨의 아내가 되어 영호 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양화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들은 다방의 어둠과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신분의 장벽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위험하고도 결연한 약속으로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그들의 감정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영호 씨의 세상에 머물기를 원했고, 영호 씨는 그녀를 다시 현실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도시의 밤은 축축하고 쓸쓸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늦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잡아드릴게요. 이 시간에 아가씨 혼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영호 씨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실 거예요. 이 시간에 돌아가면 제 눈빛만 보고도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영호 씨와 나눈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이제 감옥과 같았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의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시선에서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가 가진 것은 명동 뒷골목의 허름한 하숙방뿐이었습니다. 저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다면. 영호 씨는 주저했지만 그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 하숙방이 좁지만 따뜻합니다. 오늘 밤만 쉬었다 가시겠어요? 제가 아가씨를 제 목숨처럼 지켜드리겠습니다. 혜원 아가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의 경계를 넘어설 용기를 얻은 후였어요. 네, 영호 씨. 오늘 밤은 영호 씨의 세상에 머물고 싶어요. 저를 영호 씨의 가장 소중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영호 씨의 하숙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낡은 이부자리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은 희미한 전구가 전부였어요. 혜원 아가씨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땀과 구두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의 집처럼 차갑고 공허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영호 씨의 숨결이 가득했습니다. 영호 씨는 혜원 아가씨에게 가장 깨끗한 요를 내어주고 자신은 방바닥 구석에 앉았습니다. 혜원 아가씨가 침묵 속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자 영호 씨는 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밖에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아가씨는 편히 쉬십시오. 혜원 아가씨는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호 씨,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이미 영호 씨에게 제 모든 것을 걸었어요. 영호 씨는 혜원 아가씨의 결연한 눈빛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어요. 그들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신분과 재산의 차이를 넘어섰고 이제는 세상의 규율마저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밤 혜원 아가씨는 영호 씨의 품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고 낡은 하숙방은 그들만의 신성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비로소 뜨거운 숙명이 되어 세상의 모든 위협에 맞설 결연한 맹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혜원 아가씨가 귀가하지 않자 그녀의 집은 발칵 뒤집혔고 집안의 모든 일꾼들과 운전기사를 동원해 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혜원 아가씨가 명동의 허름한 뒷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운전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어요. 혜원 아가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분노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재로 불려간 혜원 아가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차가운 권위와 맞서야 했어요.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천하디 천한 구두닦기와 내가 이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 했느냐? 혜원 아가씨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영호 씨는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을 가진 분이에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랑? 아버지는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은 동정과 호기심일 뿐이야. 혜원 아가씨는 영호 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버지에게 맞섰지만 그녀의 반항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뒤였어요. 그날 오후 영호 씨는 좌판에 앉아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원 아가씨에게 떳떳한 미래를 약속한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3명이 영호 씨를 둘러쌌어요. 영호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남자들에게 끌려갔고 외딴 창고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영호 씨의 몸이 아닌 그의 희망을 짓밟으려는 듯 했어요. 다시는 우리 아가씨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이 돈을 받고 내 분수를 깨달아. 내 놈의 더러운 손으로 아가씨의 인생을 망치려 들지 마. 그들은 돈다발을 영호 씨의 얼굴에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영호 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돈다발이 아닌 가슴에 박힌 모욕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의 눈빛은 혜원 아가씨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시각 혜원 아가씨는 짐을 싸야 했어요.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변명을 무시하고 강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 천한 자를 잊을 때까지 너는 이 나라를 떠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는 그 구두닦이 청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혜원 아가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영호 씨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유학길에 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영호 씨의 하숙방과 그와 나눈 단 한 번의 밤에 영원히 묶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혜원 아가씨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은 혜원 아가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뿐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 강제로 분리되었지만 영호 씨에게 남은 것은 피와 모욕감 그리고 혜원 아가씨와의 맹세였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단순히 양화점을 여는 것이 아닌 그녀의 세상에 닿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었어요. 폭행당한 몸이 회복되는 데는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피 묻은 돈다발과 자신의 무력함이 새긴 상처가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좌판에 다시 앉은 영호 씨는 구두소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예전처럼 힘차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두를 닦는 행위가 모욕과 가난을 재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혜원 아가씨의 아버지에게 맞서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세상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영호 씨는 구두통을 덮고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는 구두 닦기 인생을 청산하고 혜원 아가씨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영호 씨는 수소문 끝에 서울 외곽 오래된 시장 골목에서 은퇴한 구두 명장을 찾아냈어요. 그는 고집이 세고 제자도 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낡은 작업장 문 앞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영호 씨는 그가 출퇴근하는 길목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단순한 기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에 사람의 혼을 담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목숨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구두 명장은 영호 씨의 피폐한 얼굴과 절박한 눈빛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두약에 찌들었지만 힘줄이 굵게 솟아있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내가 구두 닦는 놈이 아니라 만드는 놈이 되고 싶다는 말이냐? 이 바닥은 닦는 것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럽다. 천하디천한 가죽 냄새에 평생 쩔어 살아야 한다. 영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더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냄새나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세상을 이겨낼 구두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두 명장은 그제야 냉랭했던 표정을 거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영호 씨의 눈빛에서 잃어버린 젊은 날의 열정과 비극적인 숙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좋다. 허나 내 기술을 배우려면 내 24시간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당장 이 좌판 냄새 나는 옷부터 갈아입어라. 그날부터 영호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구두 닦기 청년이 아닌 가난한 도제가 되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혜원 아가씨가 누렸던 책상 위 지식 대신 가죽과 망치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두 명장은 무서운 스승이었어요. 작은 실수에도 망치가 날아왔고 영호 씨의 손가락은 수많은 물집과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혜원 아가씨에게 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가죽을 자르고 형태를 잡고 바느질을 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혜원 아가씨의 어여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두를 완성하면 아가씨에게 갈 수 있다. 내가 이 망치를 멈추지 않으면 아가씨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갔어요. 영호 씨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손에서는 조금씩
장인의 기운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장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학 중인 회원 아가씨와 낡은 작업장에서 구두를 만드는 영호 씨의 시간은 비록 공간은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의 하루는 동이 트기 한참 전인 새벽 4시에 시작되었어요. 낡은 작업실 겸 숙소는 습하고 추웠지만 그에게는 이곳이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성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회원 아가씨와 함께했던 밤의 기억을 되새겼어요. 그 짧고 소중했던 순간이 이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불멸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업장 청소였어요. 구두 명장에게는 먼지 한 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꼼꼼하게 바닥의 가죽 조각과 톱밥을 쓸어냈고 수백 개의 망치, 칼, 송곳을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작업장은 곧 영호 씨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었지요. 새벽 5시 구두 명장이 나타났습니다. 묵직하고 나지막한 왔느냐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전부였어요. 영호 씨는 아침 식사 후 곧바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가죽 다루기였어요. 구두의 생명은 가죽에 달려 있기에 영호 씨는 소가죽, 양가죽, 악어가죽 등 다양한 가죽을 자르고 늘리고 무두질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장인은 말을 아끼는 대신 망치와 눈빛으로 영호 씨를 가르쳤어요. 힘을 빼라. 가죽에 칼을 댈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다뤄야 한다. 내 마음이 급하면 구두도 급하게 만들어지는 법이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칼에 베이고 망치에 찧어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염색 약품 때문에 손톱은 거뭇했고 지독한 가죽 냄새는 그의 몸에서 떠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영호 씨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회원 아가씨 아버지의 모멸적인 폭행을 떠올렸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재단과 바느질에 집중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바늘땀을 박는 지루한 작업 속에서 영호 씨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오후 작업은 주로 구두의 형태를 잡는 라스트 작업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구두골에 가죽을 덧대어 망치로 두드려 모양을 잡는 과정은 엄청난 체력과 섬세함을 요구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어요. 영호 씨는 망치를 휘두르면서도 문득 회원 아가씨의 단정한 발 모양과 환하게 빛나던 구두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회원 아가씨가 신은 구두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보이지 않는 그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에게 구두 제작은 단순한 기술 연마가 아니라 회원 아가씨에게 보내는 묵묵한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영호 씨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구두 명장이 남긴 가르침을 복기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연습장에 그렸습니다. 회원 아가씨가 유학 가서 신을 법한 새로운 시대의 구두를 그는 상상했어요. 자정이 되어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만 영호 씨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통과 고독으로 가득 찼지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의 회원 아가씨와 함께 서기 위한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에는 퀴퀴한 가죽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회원 아가씨의 향기와
양화점의 희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영호 씨의 시간은 곧 기술이었고 그의 고통은 곧 미천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망치와 가죽 속에서 세월은 쉼없이 흘러갔어요. 영호 씨가 구두 명장의 문화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그의 손은 더 이상 상처투성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가죽의 질감을 손끝으로 읽어내는 노련함과 쇠망치질로 단련된 묵직한 힘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이제 구두 명장의 손이 닿지 않는 세부 작업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수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 명장은 더 이상 영호 씨에게 소리치거나 망치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영호 씨의 작품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가 완성한 한 켤레의 구두를 들어 올린 그는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만든 이 구두에는 혼이 담겨 있구나. 구두 장인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마음이 모두 이 구두에 스며들어 있다. 이만하면 되었다. 내 기술은 모두 내게 전수되었다. 영호 씨는 스승의 인정을 받으며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구두 장인에게 받은 급여와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합쳐 마침내 자신의 양화점을 차릴 수 있는 미천을 마련했어요. 영호 씨가 가게를 차린 곳은 명동 거리였습니다. 혜원 아가씨와 처음 만났던 그 모퉁이에서 멀지 않은,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건물 안에 자리 잡은 공간이었어요. 가게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양화점 희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영호 씨의 땀과 정성이 배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선반에는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구두들은 구두 닦기 시절 그의 손을 거쳤던 구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견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신는 사람의 발에 완벽하게 맞는 맞춤 제작 방식의 구두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를 사러 온 손님들은 영호 씨의 진지한 태도와 구두에 대한 열정에 감탄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구두를 통해 희망을 산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영호 씨의 양화점은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게는 가난한 청년들이 오르기 힘든 성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구두 닦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고객을 정중하게 대하는 희망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수록 그의 가슴 한켠은 더욱 시렸습니다. 그는 혜원 아가씨와의 약속을 지켰지만 정작 그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어요. 그는 양화점 한쪽에 특별한 진열장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혜원 아가씨에게 선물할 가장 공들여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성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 구두가 마치 혜원 아가씨인 것처럼 바라보며 그녀와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영호 씨가 명동의 양화점 희망의 문을 연 후 쉼없이 땀 흘린 세월은 20년이 흘렀어요. 그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은 이제 한국 제화업계를 대표하는 희망 제화 주식회사라는 거대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거리에서 구두를 닦던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제화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 신화는 재계에서 전설로 통했어요. 구두 닦기 출신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이름 앞에
영원히 따라붙는 훈장과 같았지만 그 명예 뒤에는 혜원 아가씨와의 닿지 않는 약속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호화로운 새 양복과 최고급 세단, 넓은 회장실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명동의 낡은 좌판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내 놈의 더러운 손으로 아가씨의 인생을 망치려 들지 말라는 모욕적인 말을 돈과 명예로 철저히 갚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는 혜원 아가씨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지만 정작 그 성공을 보여줄 가장 소중한 사람은 찾을 수 없었어요. 김영우 회장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자택의 침실에서 눈을 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30년 전 명동 뒷골목의 좁은 하숙방처럼 긴장되어 있었어요. 새벽 5시 그는 회장 전용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의 희망 재화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면 그는 가장 먼저 책상 옆에 유리 진열장을 응시했어요. 그 안에는 혜원 아가씨에게 줄 자신이 만든 완벽한 구두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구두가 그의 존재 이유이자 오늘 그가 회장으로 앉아 있는 이유였어요. 비서실장, 오늘 아침 보고할 내용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독과 성공이 새겨져 강철 같은 위압감이 흘렀어요. 예, 회장님. 오전 7시 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부산 공장의 생산율은 지난달 대비 2% 증가했으나 신흥 경쟁사의 마케팅 공세가 거셉니다.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8시에 잡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생산율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고 경쟁사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분석해서 오늘 안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모든 것의 기본은 상대를 아는 것일세. 김영우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긴급 임원회의는 냉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가을 신제품 디자인, 마케팅팀의 보고서는 너무 안일합니다. 우리 희망 재화의 구두는 단순히 유행을 쫓아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김영우 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파는 회사입니다. 소비자가 이 구두를 신었을 때 내일의 성공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케팅 이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회장님, 젊은 세대들은 디자인의 혁신을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 전통적인 품질만 고집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영우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혁신은 기본 위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본질을 잊지 마세요. 디자인팀은 당장 재화 작업실로 내려가서 가죽의 냄새부터 맡으세요. 소비자가 원하는 구두가 아니라 소비자가 꼭 신어야 할 구두를 만드세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회장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회의에서 구두 장인으로서의 집념과 냉철한 사업가의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었어요. 시간은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국내 재화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해외로까지 진출한 명실상부한 한국 경제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의 사업만큼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김영우 회장은 여전히 미혼이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대한민국 유수의 가문과 명문가 출신의 신부감들이 줄을 이었지만 김영우 회장의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동원하여 혜원 아가씨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의 소식은 철저한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마치 신분을 세탁하고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김영우 회장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발 아래에는 그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공의 왕국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왕국의 여왕은 영원히 부재 중이었습니다. 찾으세요.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반드시 발자국을 남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녀를 찾아낼 겁니다. 김영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그리움과 함께 지독한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휴식 시간을 거의 갖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그는 넓은 자택 대신 회사 근처의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외로워졌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제가 돌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김영우 회장의 심장은 세상의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오직 혜원 아가씨라는 이름에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올 날을 위해 오늘도 차가운 경영인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혜원 아가씨를 찾는 일은 지난 세월 그의 존재 이유였고 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총동원한 비밀스러운 음모였어요. 그러나 모든 정보망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혜원 아가씨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짙은 어둠이 깔린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그가 찾아 헤매던 그녀의 눈빛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가? 김영우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은 그의 집념마저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유리 진열장 앞에 섰어요. 빛나는 구두가 놓인 그 모습은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과거와 닿을 수 없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이겼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모욕했던 그 모든 이유를 밟고 올라섰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고 그의 강철 같던 눈빛은 처음으로 허망함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 김영우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앞으로 개인적인 탐색 업무를 모두 중지하게. 그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의 어조는 이례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비서실장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오랜 세월 회장님의 삶의 목표였던 그 임무가 이렇게 허무하게 중단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로 중지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김영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찾는 것이 혹시 그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진 이 모든 성공이 오히려 그녀가 내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네. 그는 희망 제와의 성공이 곧 혜원 아가씨에게 가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성공이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우 회장은 구두를 조용히 진열장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젠 놓아주어야지. 아가씨. 그날 오후 김영우 회장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최고급 양복 차림 그대로 그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20년 전의 기억이 멈춰선 종로의 낡은 뒷골목을 찾아왔어요. 김영우 회장은 회원 아가씨를 포기하려 했지만 그의 발은 결국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약속이 담긴 장소, 이모네 콩나물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낡아버린 간판 아래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내부는 그 시절처럼 후끈했고 구수한 콩나물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가장 구석진 회원 아가씨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와 역시나 하는 단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던 아주머니 한 분이 김영우 회장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드릴까요? 김영우 회장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었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은 세월의 고난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었고 단정했던 머리칼은 억척스럽게 질끈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빛,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아있는 깊고 우아한 눈빛만은 김영우 회장이 오랜 세월 매일 밤 그리워했던 회원 아가씨 그대로였습니다. 김영우 회장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냉철함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회원 아가씨? 회원 아가씨는 놀라 손에 든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곧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려는 듯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김영우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회원 아가씨라고 부르는 순간 그녀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졌어요. 김영우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거친 손을 잡으려 했으나 멈칫했습니다. 저예요. 영우예요. 명동에서 구두 닦던 김영우. 오랜 세월 부와 권력이 만들어낸 외형의 변화를 넘어 그의 눈빛에 담긴 지독한 그리움과 뜨거운 진심에 회원 아가씨는 비로소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옷과 행주 그리고 이 낡은 국밥집을 돌아보았어요. 회원은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손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애써 냉정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영우 회장은 주변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콩나물 국밥집을 알고 당신을 압니다. 내가 당신과 약속했던 곳 아닙니까? 회원 아가씨, 왜 여기에 계십니까? 당신의 집안은, 당신의 유학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원은 김영우 회장의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성공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녀의 축하드립니다라는 말 속에는 깊은 회한과 이제는 자신과 영영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다는 냉정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자신이 그동안 쫓아왔던 성공이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새로운 벽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의 눈물 어린 고백과 혜원 아가씨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은 절박함은 지난 세월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혜원 아가씨는 이내 이성의 끈을 잡았습니다. 혜원은 영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알았던 혜원 아가씨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 저는 이 국밥집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당신의 동정이나 책임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것이고 저의 삶은 저의 것입니다. 그녀는 영호 회장의 손에 들려 있던 숟가락을 집어 국밥 그릇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 행위는 명백한 거리두기였습니다. 김영호 회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정이라니요. 내 인생을 걸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삶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국밥집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당신을 위해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왕국이 저에게는 벽입니다. 회장님, 제가 당신의 왕국에 들어서면 저는 당신의 화려한 배경에 기대어 사는 사람으로만 남을 겁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래전 당신이 내게 주려 했던 그 용기를 이제야 스스로 지켜내고 싶습니다. 혜원 아가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래전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배경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듯이 이제는 그의 압도적인 성공이 그들의 진실한 관계를 왜곡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힘으로 그녀의 삶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행당했던 오래전 그날처럼 이번에도 그녀의 자존심과 의지가 그의 성공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원 아가씨,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당신의 의지를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김영호 회장은 혜원 아가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혜원 아가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 아가씨,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일단은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겠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까지 눈물로 얼룩진 혜원 아가씨의 얼굴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골목길에 한참 동안 멈춰서서 콩나물 국밥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 회장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혜원 아가씨의 단호한 눈빛으로 가득했어요. 그녀의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서 그녀의 삶을 지켜줄 방법을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그녀의 삶의 터전, 콩나물 국밥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는 최고급 양복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중년 남성의 복장을 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혜원 아가씨가 아닌 나이 지긋한 주방 아주머니가 국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국밥을 먹는 척하며 혜원 아가씨의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리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고 건장한 젊은이 한 명이 들어섰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회원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마쳤어. 저녁은 내가 도와줄게. 회원 아가씨의 얼굴에 고단함 대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영우 회장은 국밥을 먹던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회원 아가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저 젊은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젊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늠름한 모습을 한 젊은이의 생김새가 회장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김영우 회장은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는 회원 아가씨의 눈빛에서 피할 곳 없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그녀가 내어준 식어버린 숭늉 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나를 피하고 숨어 지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그 아이였군요. 그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응축된 듯한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원 아가씨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짚었습니다. 김영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원 아가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나를 닮은 아들을 키워냈군요. 회원 아가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알았어요. 회원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영호 씨, 나도 당신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녀는 김영우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고는 그녀의 눈물 젖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아가씨.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내 성공은 당신과 정혁이의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낸 삶, 내가 지켜줄 겁니다. 회원 아가씨가 김영우 회장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들인 후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아들 정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혁 군은 충격과 혼란 속에 잠시 방황했지만 어머니가 겪은 고난과 아버지의 외로운 사랑을 이해하고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정혁 군은 김영우 회장을 아버지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원 아가씨는 김영우 회장의 집으로 들어섰어요. 그녀가 본 영호의 집은 호화로운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는 회원의 손을 잡고 넓은 거실을 가리켰어요. 지금까지 이 집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들어섰으니 비로소 따뜻한 집이 되었어요.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회원 아가씨는 이제 회장 부인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모님들의 모임 대신 매일 희망 재화 본사에 나가 영우 회장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가 되었어요. 정혁 군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재회 이후에도 곧바로 희망 재화의 고위직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회장의 지원을 거절하고 인턴 자리부터 시작해 자신의 실력만으로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굳은 자존심을 존중하며 평범한 신입사원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정혁 군의 뛰어난 재능은 곧 빛을 발했어요. 그는 구두의 디자인뿐 아니라 생산 과정과 유통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는 곧 회사의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 후 김영우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결심을 했어요.
그는 정혁의 능력을 확인한 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김영우 회장은 말했어요. 제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세운 희망재화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동요했지만 정혁 군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성과와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정식으로 정혁 군에게 희망재화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물려주었어요. 그는 아들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정혁아, 나는 너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희망이라는 책임감을 물려주는 것이다. 내 어머니와 내가 오랜 세월 잃지 않고 지켜온 삶의 의지를 이제 이 회사를 통해 세상에 전파하거라. 정혁 회장은 감격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어요. 김영우 회장은 혜원 아가씨와 손을 잡고 회장실을 나왔어요.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우와 혜원의 사랑은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들처럼 따뜻한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